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해가 많이 길어지면서 매일 똑같은 시간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밤이 긴 겨울이 서서히 봄에게 자리를 물려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시간은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2월도 중순을 넘어가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봄을 기다리는 마음도 조금씩 생겨납니다. 학생들에게는 봄학기가 바빠지면서 본격적으로 중간고사들이 줄줄이 차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가 대학 입학 신청을 해놓은 가정에서는 합격 통지서를 기다리면서 긴장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학생들과 모든 가정에 그동안 쏟아부은 무한한 노력에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토픽은 스포츠 구단주, 치즈케이크 팩토리, 마약의 새로운 타겟, 팟홀즈, 그리고 프로틴 리치 베지터블즈입니다. 주위의 프로페셔널 스포츠팀을 소유하고 있는 구단주들, 아주 돈이 엄청나게 많은 빌리어니어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팀 구장은 물론이고요. 이제는 호화 어파트먼트의 쇼핑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을 이렇게 보면 프로 스포츠 팀들은 주로 티켓 세일이나 또 그 구장 안에서 파는 음식이나 음료수 판매, 또 높은 TV 중계료 등 이런 것에 대부분 수입을 의존해왔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구단주들은요, 부동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오직 엄청나게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 팀을 둘러싼 그 자산 가치를 몇 배로 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을 보면 구단주들은 10여 개가 넘는 새로운 스타디움에 근방 에리어를 건설해 왔습니다. 이 중에 상당히 높은 비율이 수천억 달러가 바로 돈이 로컬 세금이 담당한 것입니다. 1970년에서 2020년 사이 50년이죠. 이렇게 새로운 스타디움을 건설하는데 주정부나 로컬 정부가 내놓은 세금 액수가 전체 들어가는 비용의 73%고요. 이것이 돈으로 따지면 33억 달러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팀의 구단주들은 시와 주정부와 맺은 딜로 인해서 그 근방, 경기장 근방 땅을 개발해서 오피스나 아파트먼트 건물 또 몰로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콜로라도 대학에서 스포츠 스테디움 이코노믹 전문가가 있는데요. 바로 제프리 프로페터 교수인데요. 교수님은 언제고 새로운 스타디움이 들어서면 구단주는 그 근방 주위 부동산을 원한다면서 그리고 나서 그 스타디움을 돌아가면서 근방의 모든 것을 개발하는 권한을 이제는 자동적으로 요구하게 변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구단주들은요. 스타디움 안에서 들어오는 수입보다 그 근방에 개발하는 권한으로 한층 더 높은 수익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스타디움 근방 도심지 모습을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타디움을 돌아가면서 다용도 목적의 믹스드 유즈 쇼핑센터나 엔터테인먼트 디스트릭트의 앵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 융자 측면에서도 이런 것은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 예로 워싱턴 위저즈와 캐피털스 하키팀이 있죠. 이 팀은 조만간 워싱턴 DC 다운타운에서 바로 옆에 버지니아주의 알렉산드리아로 옮길 예정입니다. 이러는 과정에 알렉산드리아 시는 주위를 돌아가면서 다양한 스토어들, 식당들, 또 e스포츠 게이밍 퍼실리티의 개발에 들어가는 20억 달러 반드를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시정부가 주위 땅을 개발할 수 있는 유리한 이 권한을 주는 것이 새로운 스타디움 건설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의 구단주를 설득할 수 있는 좋은 자극제라는 얘기죠. 이렇게 구단주가 이런 거대한 딜을 얻을 수 있는 데는 아무래도 이런 스포츠팀의 어마어마한 마케팅 파워 때문이죠. 인기 종목 스포츠의 열렬한 팬 베이스는 엄청난 경제 파워를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요새 미국 내 수많은 도시들이 이런 프로 스포츠팀을 유치하려는 이 극도의 수요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현재 로컬 시정부나 주정부 사이에 엄청난 경쟁이 진행 중입니다. 과연 어떤 도시들이 구단주에게 가장 짜릿한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이것을 두고 불꽃 튀기는 경쟁 현실입니다. 결국 구단주들은 이런 것에 엄청난 레버리지를 손에 쥐고 있는 유리한 입장에 있죠. 그러니 어떤 경우에는요, 많은 구단주들이 현재 다른 곳으로 옮겨가겠다고 약간 위협적인 방식으로 이런 것을 행사해가면서 또 정치적으로도 힘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스타디움 건설은 최근 트렌드인데요. 도심지 안의 다목적 개발 부동산, 믹스드 유즈 디벨롭먼트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는 그때 많은 팀들은 도심지 중간에서 이제는 점점 커지는 바깥으로 교외로 장소를 옮겨 나갔습니다. 이렇게 나가보니 면적에 제한이 없다 보니까 야구장이나 풋볼 스타디움은 거의 모양이 비슷한 커다란 동그라미 모양이었죠. 이런 예로 신시내티에 있는 리버프런트 스타디움이 있고 또 세인트루이스 시안의 부시 메모리얼 스타디움, 또 피츠버그의 Three River 스타디움, 그때 당시 스타디움 트렌드를 반영한 곳입니다. 그러다 1992년 들어와서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홈구장이죠. 바로 캠든 야드스 볼파크가 들어섰는데요. 이 모델이 구장이 다운타운으로 돌아오는 반대로 물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 들어간 비용이 1천억 달러가 들었다고 하는데 오늘날 현대판 스타디움 건설의 최고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타디움 안에는요, 초호화 럭셔리 박스들이 많이 생겼고 다양한 식당들과 어메니티들이 줄줄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제는 요새 스타디움 건설이 이 모델을 따르게 되면서 이어서 클리블랜드와 샌디에고 패코팍들이 들어섰죠. 이렇게 캠든 야드의 성공 사례로 인해서 이제는 스타디움 건설의 주위를 돌아가면서 부동산 개발이 이 커다란 일부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2년에는 브루클린의 이 농구팀이죠. 브루클린 네츠의 홈코트, 바클레이 센터가 문을 열었는데 이것은 상업용, 주거용, 다목적 개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시정부가 아주 파워를 썼습니다. 바로 에미넌트 도메인이라는 파워를 이용해서 수백 가구 주민들과 비즈니스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거의 쫓아내다시피 하면서 이 개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최근에 건설되고 제한되는 모든 스타디움들은 이런 다목적 사용도 개발 프로젝트들입니다. 2010년에 오픈한 잉글우드의 램스와 차저스의 홈구장인 소파이 스타디움, 그 바로 옆에 럭셔리 아파트먼트가 들어섰고요. 극장들도 있고 또 50만 스퀘어풋의 소매업체 공간을 갖춘 할리우드 파크 디스트릭트가 들어선 것입니다. 여기는 특히 구단주이면서 부동산 개발 최고 전문가죠. 전문가인 스탠 크랑키는 컴플렉스에 50억 달러를 쏟아부으면서 이런 스포츠 중심 개발 트렌드를 리드하는 인물입니다. 또 2017년 아틀란타의 외곽의 아틀란타 브레이브스의 스타디움 트루이스트 파크 주위로 클럽은 오피스 타워, 호화 아파트먼트 유닛, 음악 공연장들이 들어서고 건설 비용으로만 6억 7,200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또 베이에리아 지역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체이스 센터가 있죠. 이것은 14억 달러를 들여서 건설했는데 2019년 문을 열었습니다. 그 주위의 도시 이름이 멋있습니다. 도시 이름이 Thrive City라고 정해가지고 2개의 11층 오피스 빌딩이 들어섰는데 그 안에는 우버를 포함해서 다양한 텍 기업들이 테넌트로 들어와 있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의 야구장 글로브 라이트필드 근방에 럭셔리 아파트먼트 호텔 개발 등 건설 비용이 12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스타디움 개발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런 개발이 가져오는 다양한 경제적인 베네핏을 강조하지만 실제 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이렇게 들어가는 이 투자와 개발에는 나쁜 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존재하던 수많은 비즈니스들을 밀쳐버리고 그 존재가 사라지게 만든다는 결과이죠. 어떻게 보면 스포츠로 인해서 자극되는 경제적, 사회적 베네핏은 아주 제한적이라면서 모든 일반인들, 퍼블릭 차원에서 볼 때 가져오는 혜택은 적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오는 가장 큰 혜택은 바로 결국 구단주와 개발업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여러분 식당 치즈케이크 팩토리 한 번 정도씩은 다 가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치즈케이크 팩토리 공동 창업자이고 현 CEO인 데이비드 오버튼 씨는 본인이 직접 메뉴가 250가지 이상 되는 것을 직접 어프로브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오버튼 씨가 말하는 것은 내 입에 맛있는 것은 수백만 사람들도 좋아하는 것들이라고 강조합니다. 46년 전인 1978년 첫 번째 치즈케이크 팩토리가 바로 베벌리 힐즈에 오픈한 이후 이제는 전 세계 캐주얼 다이닝의 상징이 되어버렸지요. 지난 수십 년간 치즈케이크 팩토리는 미국 곳곳 교외 지역 몰 안이나 또 다양한 서버번 플라자 안에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상징적인 문화 일부로 자리 잡았죠. 미국 어디를 가든 상관없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투싼, 템파, 털사. 가족들, 친구들이 모여 앉아 웃음과 대화가 넘쳐나는 자연스러운 장소가 되어버렸죠.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식당의 데코레이션도 약간 특이합니다. 거대한 이집트풍이 나는 기둥에 짙은 나무 색깔로 두른 테두리, 또 미묘한 천상의 그 백화들, 모든 것이 합쳐서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어떤 사람은 약간 라스베가스 카지노 기분도 난다고 말합니다. 이곳은 생일 파티, 졸업식 이후 식구들이 모여가는 곳, 또 하이스쿨 프롬이 끝나고 늦은 밤 모여서 출출함을 없애는 장소가 되어버렸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한 음식 컬럼니스트는 치즈케이크 팩토리 리뷰는 많은 관심을 불러오기도 했고요. 또 래퍼인 드레이크는 역시 치즈케이크 팩토리에 대해서 랩도 하면서 캠리를 타고 가서 가족이 모이는 장소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17년 파사디나에 있는 치즈케이크 팩토리에 한 남성이 직접 만든 폭탄을 터뜨리면서 전국 뉴스에 오르기도 했고요. 이 케이스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작년에 치즈케이크 팩토리가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바로 틱톡의 한 여성이 이 첫 번째 나간 데이트에 남성이 본인을 치즈케이크 팩토리에 데려가자 퍼스트 데이트에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자 남자는 뭐가 문제냐고 되물었고요. 그러자 그 여성은 이곳은 체인 레스토랑이라고 하면서 좀 더 고상한 데를 생각한 모양입니다. 이러자 곧이어서 소셜미디어에 첫 번째 데이트 장소로 여성들이 거부하는 식당 리스트가 나왔는데 그 1등에 치즈케이크 팩토리가 오른 것입니다. 인터넷이 난리가 났죠. 그러자 반대 입장에 있던 사람은 더 뜨거웠는데요. 과연 어느 누가 치즈케이크 팩토리를 가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느냐 치열한 공방이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오버턴 씨는 디트로이트에서 성장했습니다. 가족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겨우 외식할 정도였고요. 그리고 가봐야 로컬 델리나 중국 식당이 주로 가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백화점에서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신문에 나온 레시피를 이용해서 지하에서 치즈케이크를 손수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본인과 여동생은 그 치즈케이크에 박스를 접으면서 하나 접으면 1센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본인이 20대가 되었을 때 샌프란시스코로 옮기면서 꿈꾸던 락앤롤 밴드의 드러머가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쯤 부모님도 디트로이트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서부로 이주를 결정하셨습니다. 노트 할리우드에서 조그만 제과점을 오픈했고 그렇지만 결코 사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시는 부모님 모습을 보면서 오버턴 씨는 본인이 직접 식당 사업을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1978년 베벌리 힐즈의 첫 번째 치즈케이크 팩토리 문을 열게 되었고 그 이후로 식당은 점점 바빠지고 이렇게 46년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80년대 초 머리나 델레이의 두 번째 식당을 오픈했고요. 91년에는 워싱턴 DC에 처음으로 캘리포니아 바깥에 식당을 열었습니다. 회사는 주식 공매 실시를 했고 주식의 티켓 이름도 재밌습니다. 티켓 이름이 Cake, C-A-K-E라고 나옵니다. 오늘날 미국 안에만 200개 이상 로케이션이 있고요. 중동 지역을 비롯해서 멕시코, 아시아 등 식당이 위치해 있습니다. 2022년 회사 총 수입이 33억 달러이고 이 중에 식당에서 나온 수입은 25억 달러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매장에서 평균적으로 1,200만 달러 매상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현재 치즈케이크 팩토리는 점점 성장하고 인기가 높아가는 노스 이탈리아 식당 체인을 2019년 인수했습니다. 매상이 오르는 데는 요새 점점 증가하는 테이크아웃 비율이 높아진 이유라고 하는데요. 2022년 식당 세일 전체의 25%는 바로 테이크아웃이었습니다. 칼라바사스에 본사를 둔 치즈케이크 팩토리는 다른 경쟁 회사와 이 차별화를 엄청난 양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양에 다양한 음식 종류라고 내세우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이 음식들이 집에서 되풀이해서 만들어 먹기 힘든 것들에 집중한다고 하면서 모든 재료들을 손작업을 거쳐서 음식을 마련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늘어난 메뉴 아이템으로 인해서 애초 메뉴는 단 한 페이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추가되는 아이템으로 이제 수많은 페이지의 메뉴에 이제는 마치 책이나 마찬가지 사이즈가 되었죠. 엄청난 칼로리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오버턴 씨는 말합니다. 우리 브랜드의 특징이라고 강조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오더한 음식을 다 끝내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하면서 남은 음식을 싸가는 더기백은 우리 식당의 상징이라고 웃습니다. 칼로리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이것은 커스터머들이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재 회사의 사장인 데이빗 고든 씨는 1993년 본인이 당시 회사 인터뷰할 때를 기억합니다. 인터뷰를 하는 회사 관계자들이 인터뷰 중간에 햄버거를 먹으면서 하는 모습이 좀 의아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갖는 내용들도 특이했습니다. 이 음식에 대한 이 전분 맛이 어떻게 작용한다는 등 음식에 대한 내용들이어서 상당히 새롭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난 수십 년을 일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모든 종업원을 진심으로 케어한다는 것이 아주 컸다는 것입니다. 치즈케이크 팩토리 가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늘 바쁘고 정신없죠. 이 과정에 200가지가 넘는 메뉴를 서브해야 하는 종업원들 엄청나게 힘들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라 모든 종업원들이 단순히 이곳이 돈만 버는 곳이 아니고 식당과 연결이 없다면 너무 힘들 것이라고 회사 측은 강조합니다. 작년에 치즈케이크 팩토리는 3만 5천 명 종업원들이 종사하는 이 포춘 100, 이 중에서도 일하기 제일 좋고 종업원을 케어한다는데 1등으로 뽑혔습니다. 오늘날 치즈케이크 팩토리는 30가지가 넘는 치즈케이크를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버턴 씨의 오피스 책상 앞에는 오리지널 치즈케이크 위에 딸기가 올라가 있는 커다란 페인팅이 걸려 있습니다. 80대로 향해 가는 나이임에도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요. 남은 시간에는 가족들과 보냅니다. 본인은 취미 생활이 없다고 하면서 본인은 골프도 치지 않고 오직 회사 일과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다라고 말합니다. 20대에 시작했던 식당 비즈니스가 오늘날 이 정도까지 될 줄 몰랐다면서 앞으로 일을 줄일 생각은 없다고 말합니다. 양이 엄청나기로 유명한 치즈케이크 팩토리, 오랜만에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여러분, 마약 카르텔 하면 단연코 멕시코가 머리에 자동적으로 떠오르는데요. 이들을 통해서 거래되는 액수는 정말 천문학적이죠.
그런데 물론 마약을 구매하는 최고 커스터머는 미국인들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들의 타겟 인구가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시날로아 카르텔 산하에서 일하던 리카르도 라모스 메디나는 티와나 호텔 방을 떠나 미국 국경을 넘습니다. 그리고 샌디에고 국제공항 앞에 위치한 렌트카에서 자동차를 빌려 약물을 운반하고 옮기는 여성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성으로부터 메담페타민으로 가득 찬 그로서리 백을 건네받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 16시간을 운전해서 바로 몬타나주로 갑니다. 그런데 이런 운반을 수십 번을 했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몬타나주의 뷰트시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이미 대기하고 있던 주정부 경찰, 연방 경찰에 체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뒤에 있는 마약은 증거로 모두 압수되었죠. 이런 것을 보면서 도대체 왜 몬타나주라는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 분야를 잘 아는 사람은 이런 변화는 결국 돈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대도시의 마약을 팔아 넘기는 것보다 이런 곳에 팔았을 때 얻는 수익이 한층 더 높다는 것, 몇십 배 높다고 합니다. 이런 마약은 오랫동안 미국 내 외딴 지역을 들어왔던 것인데 그런데 요새 펜타닐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런 것들은 도심지보다 20배 이상 넘는 높은 가격에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더욱이 이곳에서도 인디언 레저베이션, 인디언 보호구역의 약물 공급이 최고라고 합니다. 이런 마약 카르텔들은 인디언 부족 중 멤버를 포섭해서 확보해 나가면서요. 미국 원주민들에게 마약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멤버한테 약물을 그냥 무료로 공짜로 공급해 주면서 이 사람들이 약에 중독되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결국 이들을 카르텔이 이용하는 멤버로 만드는 것이죠. 이런 현실을 보면서 현재 인디언 부족 보호단체에서는 현재 우리 보호구역에 펜타닐 비가 내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몬타나같이 방대한 지역에서 이런 카르텔을 검거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너무 넓은 공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미국 최북단 몬타나주에도 마약 카르텔의 손길이 닿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3년간 DEA에 몸을 담았다 최근에 은퇴한 스테이시 진 씨가 있습니다. 텍사스주 엘파소 DEA 오피스에서 일했는데 멕시코 카르텔을 조사하는 부서에서 몸을 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2014년 DEA는 그녀를 몬타나주로 발령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질문은 승진해서 보내지는 곳이 몬타나주라면서 몬타나에도 마약이 있다고 이렇게 되물은 것입니다. 실제 몬타나주를 이렇게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내 마지막 남아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장소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산과 강 사이, 그 사이에 120만 명 인구의 몬타나주인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마약이라는 단어와 거리가 멀다는 생각만 드는 장소인데 지난 2000년대 중반 정도에서 미 중서부 지역에 그때 당시 많던 메담페타민 불법 공장들이 사라지면서 멕시코 마약 카르텔들은 이것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한층 더 강한 메담페타민을 뿌리기 시작했고 원주민들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이때 당시 몬타나주에 도착한 스테이시 씨, DEA 요원은 메담페타민 문제의 심각성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생산하는 데 비용도 한층 더 저렴하고 더 강력하고 사망을 일으키는 가능성도 몇 배가 더 높은 펜타닐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멕시코에서 만들어진 가짜 펜타닐을 만드는데 하나에 25센트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미국에 들어와서 시애틀이나 덴버 같은 도시에서는 하나에 3에서 5달러 정도 팔리지만 이런 외딴 몬타나 지역에서는 이것이 100달러까지 팔린다는 것입니다. 순수익은 엄청나겠죠. 마약 카르텔은 누구를 타겟으로 삼을지 그러다가 이곳이 최고라고 결정을 내리고요. 이렇게 몬타나 지역에 나타난 카르텔 조직은 먼저 팀을 보내서 인디언 보호구역을 찾아봅니다. 적은 양의 펜타닐을 나누어 주면서 과연 앞으로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앞설지를 찾아옵니다. 그렇게 찾은 멤버들은 완전히 카르텔 소나기 안에서 놀아나게 되죠.
이럴 때 여성들이 좋은 타겟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싱글 여성을 포함해서 나중에 그녀의 집은 조만간에 모든 작업의 베이스로 변하게 됩니다. 2017년에서 2022년 사이 이 인디언들이 약물 오버도스로 사망한 게 3배 증가했습니다. 이 숫자는 몬타나주의 백인 마약 사망의 2배 이상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실제 지난 수십 년간 마약 중독의 강력계 숫자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인디언 보호구역이 마약 운영을 하는데 가장 최적 장소라는 지적인데 이렇게 44만 에이커 면적에 퍼져 사는 노던 샤이엔 부족에 그 안에 6천 명 정도 주민이 삽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활동하는 강력계 경찰 동원 숫자는 불과 4명에서 6명이 모두 담당하는 것이죠. 도저히 숫자적으로 부족한 현상이라고 말을 하면서 거기다 인디언 보호구역은 자체 내 힘이 주어진다는 소버린 네이션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찰 작전도 인디언 부족의 동의가 꼭 있어야 하는 걸림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8년 9월 그때 당시 일입니다. 몬타나주에 위치한 로컬 페덱 스토어의 한 직원이 강력계의 DEA에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양의 현금을 소포로 싸서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지는 주소도 캘리포니아주의 국경도시 샌이시드로로 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페덱스는 현금을 소포로 해서 붙이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국 몇 달이 지나고 조사 후 멕시코 카르텔로 가는 것을 알아내고 멕시코의 시날로에 베이스를 둔 움베르토 비아 레알이라는 이름을 알아내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액수의 돈이 몬타나 조그만 타운에서 온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힘든 일이었죠. 결국 앞에 말한 메디나 씨 체포도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 사람은 멕시코 경찰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앞에 말한 비아레알의 사촌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DEA는 몬타나주의 카르텔이 발을 디디는데 메디나가 주요 인물 중 하나였다고 하면서 체포되고 메디나는 정말 카르텔이 마켓 면적 확보 차원에 인디언 보호구역에 집중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인디언 보호구역, 엄청난 피해를 입은 현실인데요. 몬타나주 북쪽에 위치한 블랙핏 레저베이션에서는 지난 2022년 3월에 한 주일 동안 17명이 펜타닐 오버도스 사건이 있었고 이 중에 4명이 사망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타겟이 생각도 하기 힘든 몬타나주의 외딴 지역 인디언 보호구역에 깊숙이 자리 잡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최근에 캘리포니아를 강타한 폭풍으로 도로 위에 뻥 뚫린 팟홀들이 많이 보입니다. 운전을 조심하지 않고서는 이럴 때 그 위를 지나치다가 타이어나 자동차 피해를 입게 되죠. 몇 인치 비가 내리고 물이 고여 있다 보면 물속에 구멍이 보이지 않게 되고 그 위를 그냥 지나칠 수 있죠. 또 빗물이 아스팔트 도로 위에 구멍을 가려주기도 하지만 조그맸던 이 구멍을 더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난 1월에만요. LA시 차원에 5,600개가 넘는 팟홀을 메꾸었다고 하고 지난 2023년 1년 동안 하루 평균 한 250개 꼴인 9만 6천 개 이상을 보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LA 전체 도로는 엄청난데요. 이 모든 도로를 유지하는데 한참 인력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럴 때 팟홀을 그냥 지나치게 되면 타이어는 물론이고요. 바퀴 림이나 축까지 망가지게 만들 수 있고 결국 서스펜션 문제에 전체 프레임이 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AAA가 최근에 내놓은 데이터가 있는데요. 미국 운전자들이 팟홀로 인해서
2021년 소비한 액수가 전체 265억 달러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운전자 한 명당 600달러로 나오는 셈인데 이 중에 타이어 파괴가 제일 많고요. 이어서 얼라인먼트, 바퀴 순입니다. 만약 팟홀에 의해서 피해가 높다면 이것에 대한 피해 상환의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먼저는 이런 팟홀을 먼저 피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철부지 시절 비 오면 기억나십니까? 고여있는 물을 첨벙거리면서 깔깔거렸던 시절도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물이 고인 장소, 자동차로 그냥 지나가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팟홀은 절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앞차에 너무 바짝 붙어 운전하면 피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차와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타이어에 적절하게 바람, 에어, 인플레이션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충격 시 완충작용을 해주는데 이 에어 프레셔가 낮을 경우에는 이런 충격이 더 커지고 서스펜션으로 직접 가게 되는 것이죠. 또 매일 본인이 다니는 동네를 잘 알고 팟홀이 어디 있는 장소를 잘 안다고 해도 비가 내리고 나면 새로운 것들이 줄줄이 생겨납니다. 빗물이 도로 포장 사이에 갈라진 곳으로 스며들면서 아래 층을 더 약하게 만들고요. 또 이어서 자동차가 계속 이 장소에 충격을 가하면 구멍은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이죠. 아무리 본인이 매일 다니는 잘 아는 도로라고 해도 비가 많이 내리면 모든 팟홀을 피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떨 때는 정말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팟홀을 피할 수 없을 때 이런 결론이 내리면 자동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대신 브레이크보다는 액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떼는 방법을 전문가들이 더 추천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팟홀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이 내렸을 때 생각한다고 차를 돌려서 약간의 각도로 부딪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추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돌려서 옆으로 각도로 가다 보면 구멍의 가장자리 에지에 부딪히게 되고 그냥 똑바로 가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의도적으로 차를 돌리다 보면 갑자기 돌리다 보면 자칫하다 보면 옆에 자동차와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팟홀로 인해서 생긴 문제가 있을 때는 빨리 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버려 뒀다가는 이어지는 문제들이 다양한데요. 그 뒤로 핸들을 움직이는 것이 바뀔 수도 있고 또 떨리는 바이브레이션도 일어날 수 있고요. 타이어가 한쪽이 더 많이 닳아지는 이렇게 마모되는 이런 모습을 제일 자주 볼 수 있는 동반되는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본인 자동차 회사에 클레임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 보험 커버리지에 컬리전 커버리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보험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이렇게 충돌로 입은 피해 안에 이 팟홀과 충돌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보험에 청구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 프리미엄을 적게 내려고 디덕터블을 $1,000 같이 높게 정한 경우에는 수리 비용이 디덕터블보다 낮은 경우에는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죠. 거기다 만약 수리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보험이 상당수를 커버했다면 그 다음 해에 프리미엄이 제법 올라갈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사실 이런 것을 두고 보험회사들이 이 분석하는 과정이 흥미로운데요. 이렇게 팟홀을 지나가서 데미지가 생겼을 때 이것은 혼자 사고를 일으킨 경우가 되기 때문에 모든 잘못이 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어지는 다음 해 보험료 인상은 기정사실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로컬 정부나 카운티 정부, 주정부, 연방 정부를 상대로 클레임을 접수한다면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절대 쉬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또 이런 클레임을 하려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6개월 안에 접수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말하는 것인데 정부가 뭔 것을 잘못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절대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첫 번째 팟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부가 이미 사전에 알았다는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적절한 조사, 인스펙션의 결렬사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절대 증명하기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 상황, circumstance가 중요한 역할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처럼 엄청나게 며칠 동안
지속된 폭우로 인해서 점점 도로가 나빠지는 상황에 정부는 이럴 때 인스펙션 강도를 높였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적절한 정부기관에 클레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LA시와 대부분의 대도시들은 도로상 팟홀 클레임 폼이 있다고 합니다. 또 카운티 차원이나 적은 도시나 unincorporated area에 한해서는 카운티에 가서 접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교통부 칼트랜스는 정부 차원의 팟홀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칼트랜스의 경우 데미지가 $10,000 미만인 경우에는 온라인 폼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의 성공도는 아주 낮다고 하면서 이런 단계에 이르기 전에 팟홀을 피하는데 모든 노력을 들이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입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 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야채를 많이 섭취한다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실제로 야채 안에는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항산화제 등 듬뿍 들어있죠. 이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몸 안의 기능들에 절실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물론 영양가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또 야채를 이용하면 음식의 다양한 색깔, 맛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채들 안에도 단백질이 들어있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궁금증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야채 안에도 단백질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영양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C와 A, 또 포타시움, 철분 등이 많이 들어있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면역 시스템, 뼈 건강, 질병 예방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야채를 섭취하다 보면 심장질환, 당뇨병, 특정 암 같은 또 만성질환을 예방해주고요. 또 야채는 심장 건강에도 중요하고 적절한 혈당 유지, 눈 건강, 탈수 방지, 섬유질은 이 소화기장 건강에 장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야채에도 단백질 섭취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영양 전문가들이 절대 그렇다고 말합니다. 야채 안에 단백질이 많은데요. 한 가지는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야채에서만 의존하지 말 것을 권합니다. 밸런스된 이 섭취가 중요하고요. 또 육류와 함께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야채 안에는 야채 중에서도 곡물이나 두부, 콩 종류, 씨 등이 좋은 예라고 하는데요. 사실 단백질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프로틴, 단백질은 우리 건강식의 절대적인 일부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구조, 기능, 몸 안의 세포나 티슈 이런 것의 절대적인 것이죠. 단백질은 아미노 애시드들로 이루어진 긴 체인입니다. 20가지 다른 아미노산들이 합쳐진 것인데 다양한 컨비네이션으로 합쳐져 단백질을 형성합니다. 이러는 과정에 아미노 애시드의 순서와 모양에 따라 단백질의 기능과 구조가 정해진다는 것이죠. 아미노 애시드라는 벽돌들로 구성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일부는 우리 몸이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음식에서 보충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필수, essential amino acid라고 부르는데 이 좋은 단백질 음식은 이런 essential amino acid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콩이라든지 렌틀, 피, 캐슈넛 등 다양한 씨 종류들이 좋은데요.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단백질을 한 가지 소스에서만 다 얻을 것이 아니고 다양한 음식에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차원의 육식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 육식 안에 필요한 9가지 에센셜 아미노 애시드가 다 들어있다고 주장하지만 야채에서도 여러 가지를 합쳐서 다 얻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건강 전체, 또 성장기,
몸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근육 손실, 피로, 면역력 저하, 호르몬의 밸런스가 틀어지고 성장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권장되는 단백질 양을 보면요. 물론 양에는 나이나 성별, 몸무게, 또 그 사람의 신체적 컨디션, 활동량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보통 몸무게 킬로그램당 0.7에서 0.8g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120파운드 정도 나가는 여성이라면 하루에 40g 정도 단백질 섭취하는 것이 추천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느 정도냐 하면요. 반컵 정도, 두부 반컵 정도가 프로틴 20g 정도라고 하니까요. 여기에 기준해서 좀 정하시고요. 이 정도 단백질은 먹어도 칼로리가 181칼로리밖에 안 되고 지방은 11g밖에 들어있지 않아서 모두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각자 개개인에 따라서 단백질의 필요성은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나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의 경우는 그 수요가 높으면서 두부, 다양한 견과류, 콩, 씨종류 섭취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야채도 골고루 먹다 보면 단백질 섭취를 꼭 육식에서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는 측도 이런 강조하는 측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채 중에서도 단백질 함유량이 더 높은 것을 인식하고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개 예가 나와 있는데요. 잘 아시는 브로콜리는 비타민, 미네랄 외에 단백질이 많다고 합니다. 브로콜리 한 개 스톡을 먹었을 때 4.3g 정도 단백질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요. 또 일본 식당에 가면 처음에 나오는 에다마메 다 아시죠? 에다마메 안에 프로틴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소이빈의 초기 단계가 에다마메라고 하는데요. 두부처럼 모든 소이 프로덕트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에다마메 한 컵 정도를 먹고 나면 18g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스낵이나 애페타이저 치곤 최고죠. 이런 것들을 샐러드나 스토프라이 음식, 이 첨가하는 좋은 방법이고요. 거기다 이 에다마메는 칼슘, 마그네슘, 바이타민 K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콩이죠. 피 역시 프로틴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샐러드나 수프나 스토프라이에 같이 넣어서 먹으면 좋은 방법이라고 하고요. 반컵 정도 먹었을 때 5g 정도 단백질입니다. 또 시금치 100g 정도를 섭취하면 그 안에 3g 정도 프로틴이 있습니다. 이어서 artichokes, Brussels sprout, kale, asparagus 모두 추천되는 야채들입니다. 또 이런 야채들을 어떻게 조리하는가에 따라서 단백질 양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일반적으로 야채를 물에 끓이면 영양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물에 끓이면서 야채 안의 영양분 중 소량의 단백질을 포함해서 녹아내리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높은 온도, 고온도에 로스팅하거나 그릴해서 요리하는 경우에도 열에 약한 이유로 일부 영양가를 잃어버리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다 일반적으로 요리 자체가 단백질 구조 스트럭처를 변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섭취된 단백질들은 우리 몸이 흡수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능하다면 일반 야채를 있는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요리하면 오히려 특정 영양분이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야채 섭취는 어떻게든 나쁠 것은 절대 없고요. 다양한 콩 종류, 두부 섭취 너무 좋은 옵션이라고 강조합니다. 단백질 섭취 꼭 고기에서만 얻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단백질 높은 야채하면 콩과 두부가 금방 머리에 떠오릅니다. 다양한 두부 요리는 상당량의 단백질을 섭취를 가져다주고 일본 식당에서 주로 먹는 에다마메 안에 많은 양의 단백질이 들어있다니 더 열심히 먹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단백질 섭취를 적절한 양의 육식과 밸런스된 야채가 복합적으로 섭취되는 방법이 제일 좋다는 것은 영양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것입니다. 야채와 단백질이 우리 건강에 가져다주는 좋은 혜택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입니다. 길게 아미노산들이 연결되어 형성되는 단백질 구성 요소 중 몸이 만들어낼 수 없는 종류는 음식에서 섭취해야 할 것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기정사실이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이야말로 건강한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임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